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 맞아요. 머리카락보다 100만 배나 얇은 게 DNA거든요. 여기 잘라야 돼 하면 Cas9이 딱 거기 와가지고 정확하게 잘라져요. 그 유전자가 바뀜으로써 그 생명체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전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커젠코이라는 과학자인데 에이즈 감염이 된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사실 이 CCR4는 바이러스 들어오라고 만들어낸 문고리가 아니거든요. 잘라버리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공학을 전공했고 후그라는 플랫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염색체랑 DNA 유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DNA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주는 설명서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설명서가 너무 길어요. 이런 선을 설명서라고 예를 들게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는 레고를 만들기 위한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설명서 자체는 굉장히 압축돼서 들어가 있지만 이걸 펼쳐보면요 사람 키보다 켜져요. 2m가 넘어버리고요. 우리 사람은 38쪽의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의 길쭉한 설명서를 펼쳐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 자체가 사람 키보다 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긴 설명서를 이런 실타래 역할을 하는 특정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히스톤 단백질을 돌돌 말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바느질 해주셨을 때 실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실타래에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감겨서 압축되면 당연히 펼쳐졌을 때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한 곳에 머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히스톤 단백질과 길쭉한 DNA가 압축된 상태, 이런 걸 이제 염색체라 그래요. 유전자는 뭐냐, 우리가 뭐 레고를 만들 때든 어떤 설명서 조립할 때든 설명서 안에는 당연히 이런 종이 배경이 있고 그 안에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없는 배경 종이가 있고 정보가 있는 글자 또는 그림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전체 설명서 중에서 글자, 그림 부위, 정보가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뭘까요? 절대적으로 누군가 봐도 특정 패턴이 안에 숨겨져 있고 그 패턴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법을 쓰죠. 이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 이 비트는 0 아니면 1이에요. 컴퓨터 비트상으로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앞, 뒤, 좌우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앞, 뒤, 좌우 움직이려면 1비트로는 표현이 안 돼요. 앞 가려면 0 쓰고 뒤 가려면 1 쓰는데 좌우는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 뒤, 좌우를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2비트를 써야 돼요. 2비트면은 0, 0, 앞, 0, 1, 뒤, 1, 0, 좌, 1, 1, 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이진법을 안 써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사진법을 씁니다. 0, 1 대신에 베이스라 그럽니다. 글자가 크게 4글자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 그래서 총 4가지 베이스 염기 알파벳을 써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는 결국 00, 01, 10, 11을 통해서 상하 좌우를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생명체는 어때요? 사진법이니까 굳이 2개의 비트가 필요 없이 A, 앞, T, 뒤, G, 좌, C, 우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컴퓨터상에서 표현하는 비트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DNA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생화학 분자 USB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성능인데 최근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해서 양자 비트, 이걸 합쳐서 이제 퀀텀 비트,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0과 동시에 1을 표현하는 걸 지금 구현하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시일이 걸릴 거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생명체가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 맞아요. 유전자라는 게 결국 긴 설명서에 프린트된 글자, 그림 정보들이다. 당연히 우리도 실수로 글자나 그림이 잘못 프린트된 경우가 있잖아요. 상상해봤을 때 유전자 가위가 잘못 프린트된 글자나 그림을 싹둑 오려가지고 제대로 된 걸로 다시 붙여주거나 필요 없는 건 잘라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교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편집을 하는 거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현미경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원자현미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실제 유전자 가위가 이 DNA를 자르는 모습도 이제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논문으로 게재가 됐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 만져보세요. 머리카락보다 100만 배나 얇은 게 DNA거든요. 그 얇은 DNA에 유전자 가위가 정확하게 붙어가지고 자르는 역할을 해요. 가위처럼 생겼나? 생각할 수 있지만 가위처럼 생기지 않았고 단백질에서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가서 싹둑 잘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자 레벨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싹둑 잘라서 불치병을 고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임상에 들어가서 29명의 타고난 유전 질환자 중에서 28명이 100% 치료가 되거나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배보다 작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38쪽의 세포에 다 일일이 넣냐? 불가능하거든요. 2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부모님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자녀를 가지고 싶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수정란 단계일 때는 결국 하나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세포에서 이제 교정을 하자는 거죠. 교정됐으면 그게 분열할 때 교정된 설명서가 복사를 되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다 교정된 채로 아이가 태어나겠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성체가 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유전병을 치료할까?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눈과 관련해서 실명이 됐어요. 유전자 몇 개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럼 우리는 38쪽 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눈 쪽 세포만 고치면 돼요. 눈적 세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1000만 개를 다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전자 발현은 스위치가 켜지나 꺼지나의 판단은 한 번에 모든 걸 끄거나 모든 걸 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만 살짝만 51대 49로만 바꾸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모든 세포를 다 바꿀 필요 없고 절반에서부터 조금만 더 바꿔도 충분히 유전 질환이 교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몸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서도 전체가 아니고 이 밸런스만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만 바꿔준다면 충분히 이런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뛰는 것도 이런 유전자의 발현이 모두가 다 켜지고 모두가 다 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폰 16, 17, 뭐 1세대, 2세대 나오잖아요. 유전자 가에도 이런 세대가 있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징크핑거 유전자 가이라 그래가지고 아연이 마치 핑거, 손가락처럼 특정 유전자를 싹둑 잘라낸다. 그래서 징크핑거라 그래요. 2세대 같은 경우는 탈렌이라 그래서 식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 안에 있던 특정 효소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비유를 들자면 굉장히 뭉툭하고 좀 덜 예리한 칼날을 가진 가위라고 보면 돼요. 잘라도 예리하게 안 잘리고 뭉툭하게 대충 찢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세대부터가 혁신이에요. 3세대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인데 얘의 차이는 뭐냐면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칼날이 훨씬 예리하고 훨씬 날카로워요. 완벽하게 정교하게 자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왜 획기적이냐면 크리스퍼 캐스9 할 때 이 캐스9이 사실 그 가위 단백질이란 뜻이고요. 이 크리스퍼가 뭐냐면 어디를 잘라야 될지를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이드 RNA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잘라줘야 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야 돼 하면 캐스9이 딱 거기 와가지고 정확하게 잘라줘요. 당연히 1세대, 2세대 가위에 비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고 예리하게 자를 수 있으니까 잘못 잘릴 위험성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결국 3세대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상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과학이란 게 제가 한 13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과학은 영어로 뭐냐면 research예요. search가 찾다예요. re는 다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있던 것들을 찾는 행위예요. 비슷한 게 discover, 닫혀있던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연에 다 있어요. 자, 리서치를 하는 거죠. 이런 3세대 유전자 가위도 리서치였어요.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인 거 많이 들어보셨죠? 덴마크가 요구르트 회사, 유산균 제조 회사가 정말 유명한 곳이 많아요. 거기 직원들이 유산균을 키우는데 유산균도 세균입니다. 얘네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균을 집요하게 잘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박테리오 파지라 그래서 이 녀석 이름 자체가 박테리오, 세균, 파지, 먹다예요. 너무 얘네들이 몰살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막을 수 있을까? 정말 다행히도 유산균들이 이 바이러스에 몰살을 당하는데 그중 몇 %는 살아남는 거예요. 걔네들만 딱 이렇게 동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박테리오 파지가 탁 유산균에 들러붙어가지고 드릴을 뚫어가지고 자기 DNA를 넣어요. 그럼 바이러스 설명서가 들어가니까 이 설명서를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쪽을 만들어요. 그럼 수십만 개가 복사해서 터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설명서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돼요. 근데 이 세균이 수십억 년 동안의 질환을 거쳐서 설명서가 들어왔을 때 그 설명서를 오자마자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 가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3세대 유전자 가위 캐스9이고요. 그럼 이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챌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자기 DNA는 안 자르고 오직 바이러스 DNA만 자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몇 번 들어오면 그 DNA를요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기 DNA 사이에 넣어놔요. 일종의 몽타주를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내가 그때 봤던 그 몽타주랑 똑같은 몽타주가 들어왔네?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 RNA가 정확하게 바이러스 DNA만 들러붙는 가이드 RNA예요. 그럼 들러붙으면 거기 옆에 붙었던 캐스9 가이도 같이 오겠죠. 그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고 너무 정교하니까 노벨상을 몇 년 전에 받았던 다우드난 교수님이랑 샤르팡티에 교수님 그분들이 최초로 그거를 좀 써보자. 세균에서 얻은 리서치를 한 거를 캐스9을 빼고 가이드 RNA는 우리가
무조건 DNA만 들러붙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바꿔줄 수 있네, 프린트를 해서 바꿔줄 수 있네, 가이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한테 최초로 적용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3세대 유전자 가위를 발명했다라기보단 발견했다가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학문, 심지어 수학조차도 이 우주를 설명하는 인간만의 언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수식어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는 다 있고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과학자가 됐었고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 것 같아요. 네. 4세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3세대랑 차이가 뭐냐면 4세대도 나름 혁신적입니다. 4세대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베이스 에디터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에디터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베이스 에디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가 뭐예요? 컴퓨터는 비트잖아요. 0, 1, 0, 1. 근데 이제 모든 생명체는 사진수 ATGC를 쓰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의 글자거든요. ATGC가 베이스예요. 그럼 베이스 에디터는 뭐냐면 굳이 3세대처럼 잘라서 오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켜보면 컨트롤 F 누르면은 찾기 바꾸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거를 찾아서 그 철자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작용이 덜하겠죠. 굳이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자르면 잘못하면 다른 곳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베이스 에디터는 글자를 바꿔주는 유전자가 이 4세대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베이스가 ATGC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 프라임 에디터는 이제 문장 바꾸기예요. 좀 더 진보됐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이 잘못된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통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4세대 유전자 가위도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임상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결국 과학자들이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나 다른 생명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새로 이제 창조할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죠? 네. 특정 생명체를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생명체를 만들거나, 우리가 꼭 필요한 고부가 가치의 물질, 플라스틱을 분해해주는 효소를 분비하는 생명체를 만들거나,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유전자가 바뀜으로써 그 생명체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1999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가 잘못 튀어나가 버리면 이게 생태계를 다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중국의 이제 허젠쿠이라는 과학자인데 에이즈 감염이 된 부부였어요. 근데 자녀가 낳으면 자녀도 에이즈에 감염이 될까봐 어떻게든 이 에이즈가 감염 안 되는 자녀를 낳고 싶어서 부탁을 한 거죠. HIV라는 녀석은 헤르메스 역할이에요. 전령이에요, 전령. 누가 들어오면은 돼지세포, 순양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한테 알려줘요. 통신병이에요. 근데 얘를 조져버려요. 그럼 얘가 죽으니까 통신이 다 마비돼요. 그러면 결국 모든 백혈구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군대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에이즈, HIV가 사람을 죽이진 못해도 면역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보니까 감기만 걸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HIV가 우리 백혈구에 감염할 때 손잡이를 열고 들어오거든요. 문을 열고. 그게 CCR4라는 케모카일 리셉터 단백질입니다. 그걸 탁 열고 들어와요. 그럼 CCR4 이것만 유전자가로 싹 잘라내면은 얘가 문고리가 없어지니까 못 들어오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허젠쿠이 박사가. 근데 사실 이 CCR4는 바이러스 들어오라고 만들어낸 문고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생명체에서 특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케모카일 리셉터인데 잘라버리면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특정 백혈구들을 모집을 하게끔 하거나 또 다양한 기능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함부로 잘라버리는 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제 3년인가 감옥에 간 걸로 알고 있고, 벌금도 막 5억인가 넘게 불고, 뭐 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알파폴드라 그래서 데이비드 하사비스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세돌 구단과 붙었던 이 알파고를 제작한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 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접히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레고를 하나하나 조립해서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서만 보고도 인공지한테 보여주면은 상상으로 이렇게 조립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게 알파폴드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0011, 001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알파폴드는 0011, 0011 보고 아 이걸 봤더니 단백질 구조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의 구조 예측을 빠르게 해놨고 세상을 바꾸는, 질병을 고치는 혁신 기술 중 하나여서 올해 노벨상도 받았었죠. 단백질 구조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단백질은 설명서에서 DNA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미노산이 조립돼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세포를 살아있게 하고 기능을 하고 효소로서 촉매 역할을 하고 살아있게 해주는 고도의 생화학적인 기기를 만들어주는 그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말하면은 이 단백질들이 조금만 잘못 접혀도 완전 이상한 기능을 하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99.999는 이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도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잘못 접혀가지고 플라크가 생겨가지고 치매가 유발된다. 또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잘못 접혀가지고 세포 독성이 생겨가지고 치매가 유발된다. 이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거든요. 또 암조차도 P53이라는 셀 사이클과 관련된 단백질이 잘못 접혀가지고 적당히 분열하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 모든 만병의 근원이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 잘못 접힌 걸 우리가 고치려면은 항체를 넣어가지고 거기를 막는다거나 잘 접히게 한다거나, 그러려면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돼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밤에 잘 때 귀찮아가지고 콘센트 꽂아야 되는데 충전기 누르고 막 안 보고 그냥 누워가 대충 꽂으려고 하는데 절대 안 꼽히잖아요. 안 꼽히다가 결국에 귀찮아가지고 다시 불 켜가지고 보면 꽂히잖아요. 똑같아요. 단백질도요, 구조가 보이면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치료제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단백질 구조 프로그램 예전에도 많았어요. 근데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죠. 근데 이 알파폴드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정확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잘못 접힌 여기 항체 이걸 디자인해보자 개발할 수 있고요. 왜 어렵냐? 사실은 기존의 사람들이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서 막 접혀가지고 단백질이 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당장 3개만 조합이 돼도 20, 20, 20이잖아요. 그러면 3개만 조합돼도 8,000 종류의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최소한 1000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의 1000승가지의 단백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람이 과연 직접 조립해가지고 구조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과 이 알파폴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엑선을 해서 회절 사진으로 막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했는데, 그게 박사급 인력 여러 명이 붙어서 단백질 하나 구조 예측하는데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 하는데 몇 초면 된다.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것 덕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알파폴드가 개발된 건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신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임상에 많이 들어가 있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약으로 나온 건 없지만 곧 쏟아질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좀 자랑스러운 게 2021년에 이 사이언스지 전체 논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논문 한 편을 뽑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분이 제1저자로 들어간 논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제타 폴드라 그래서 알파 폴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이제 비공개였어요. 구글에서만 쓰기로 하고, 이거보다 더 뛰어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 인공지능 활용한 그 로제타 폴드를 개발했고, 그걸 전 세계 무료로 배포했어요. 백민경 박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최고의 논문을 냈었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대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한번 만나 뵀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안 하지만 로제타 폴드가 공개되고 나니까 그때 돼서야 알파 폴드가 무료 공개로 바꿔버렸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되게 얍삽하죠. 네. 지금은 근데 다 공개가 됐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굉장히 입이 귀에 걸렸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구조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신약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5년 내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치병이라 생각했던 많은 병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과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단백질 구조 예측이 이제 성공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달나라에 가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유전자 가위로 모든 걸 잘라내는 세상에 탈모만큼은 치료가 안 된다. 탈모를 정복하면 노벨 평화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화학상 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곧 해결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왔고 이런 탈모를 유발하는 유전자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유전자가 사실은 DHT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남성형 탈모가 생겼는데, 사실 이 유전자 하나로 탈모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인성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밝혀낸다면 유전자 가위로 그런 좀 교정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전공하는 그 생명공학 연구단의 교수님을 만나 뵈서 여쭤봤는데, 충분히 이 유전자 가위 기술 툴로 탈모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면, 모든 조직 장기별로 그 조직 장기만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낭 줄기세포도 있는데, 그 줄기세포가 이제 아너지 상태에 빠지거나 죽은 상태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이런 유전자가위 기술로 그런 줄기세포를 만들거나, 또는 야마나카 신야 교수님께서 개발했던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머리에 죽었던 일반 세포를 다시 모낭 줄기세포로 돌릴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확실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으로 해결될 것 같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